여러분, 혹시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님들이 모여서 차기 사장 뽑는 회의를 시작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50년 전 조선의 심장부 경복궁에서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20살의 젊고 팔팔하던 왕 예종이 아침에 눈을 감았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왕의 시신이 아직 따뜻합니다. 염습도 하지 않았고 수의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문 밖에서는 이미 다음 왕을 결정하는 비즈니스 미팅이 끝났습니다. 이건 장례식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인수합병 현장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8시간의 기록입니다. 왕이 죽은 지 불과 8시간 만에 장례 절차도 무시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다음 왕을 앉혀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앉아 죽은 왕과 어린 왕을 동시에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던 조선 최고의 설계자 한 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종을 발에 병이 나서 일찍 죽은 왕, 성종을 여자를 좋아했던 태평성대의 왕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렌즈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을 뺏고 빼앗기는 정치 드라마가 아닙니다. 거대한 아버지 세조와 더 거대한 장인 한명회라는 초자아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두 청년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한 명은 정면으로 들이받다 부러졌고 한 명은 납작 엎드려 때를 기다렸습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죠. 아버지를 죽여야 어른이 된다. 과연 이 두 청년은 자신들을 옥죄는 거대한 아버지들을 죽이고 진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1469년 11월 28일 그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숨겨진 왕들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늙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속 그 위험한 초대석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많고 다이다. 먼저 비운의 주인공 예종 이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 사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그 무시무시한 수양대군 세조니까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위대한 아버지를 둔 아들은 불행합니다. 해롤드 블룸이 말한 영향력의 불안 때문이죠. 아버지가 너무 거대하면 아들은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종은 8살 때 세자가 되어 아버지가 어떻게 왕권을 휘두르는지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정글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조는 자신의 쿠데타를 도운 공신들에게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그런데 그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공신들의 횡포, 분경과 대나 비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분경은 인사청탁입니다. 이조판서 집에 줄을 서서 우리 아들 좀 꽂아주시오 하는 거죠. 더 악질인 건 대납입니다. 백성들이 낼 세금을 공신이 대신 내주고 백성들에게는 원금의 몇 배를 뜯어가는 고리대 금업이었습니다. 예종은 세자 시절부터 이 썩은내 나는 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저 늙은 하이에나들부터 싹 갈아엎겠다. 19살에 즉위하자마자 예종은 칼을 뽑습니다. 앞으로 인사 청탁 분경하는 놈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 면책 특권? 그딴 건 없다. 이건 마치 신입 사장이 취임 첫날 이사님들 법인카드는 오늘부터 정지입니다. 도 달면 해고입니다. 라고 선언한 꼴입니다. 공신들은 겉으론 전하의 뜻이 지향합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어린 놈이 벌써부터 똥오줌을 못 가리네. 네가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네 아비도 우리 눈치를 봤어. 예종의 이 행동은 반동 형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조가 공신들에게 너무 잘해줘서 생긴 폐단을 혐오했기에 정반대로 극단적인 탄압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치는 명분이 아니라 세력,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는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적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구공신도 적, 신공신도 적, 고립된 왕. 그렇게 그의 옥좌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종에게는 치명적인 콤플렉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눈길을 훔쳐간 비교 대상들, 즉 너무나 완벽한 라이벌들의 존재입니다. 잔인하게도 아버지 세조는 병약한 친아들 예종보다 전장을 누비는 조카 구성군 이중과 천재 무장남이를 더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남이는 26살에 병조판서가 된 천재였고 구성군은 20대에 영의정이 된 왕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조가 키운 신공신 세력이었죠. 그런데 예종 입장에서 이들은 든든한 오군이 아니라 언제든 내 목을 칠 수 있는 잠재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보다 쟤들을 더 좋아했을까? 이 열등감은 무서운 판단 착오를 불러옵니다. 그때 마침 하늘이 흉흉했습니다. 밤하늘에 꼬리가 긴 혜성이 나타난 겁니다. 당시 혜성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펴낸다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종의 불안한 눈빛을 가장 먼저 읽어낸 하이에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자 출신의 유자광입니다. 그는 평생 천출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무시당하며 출세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필요한 건 실력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대가로 공신이 되어 신분의 천장을 뚫어버리는 것이었죠. 왕의 칼이 되어 정적을 베어주면 왕은 나에게 분명히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것이 유자광이 설계한 비열하지만 확실한 출세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유자광은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지금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갖지 못한 무력을 가진 남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왕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 충심을 가장한 독이 든 고변서를 들고 예종의 침전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전하, 남이가 쓴 시를 한번 보시지요. 혜성이 나타난 것을 보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이는 여진족을 토벌하고 돌아오며 남아 20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이라고 썼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충심이었죠. 하지만 유자광은 이 평평할 평자를 교묘하게 얻을 득자로 바꿔치기해서 보고합니다. 나라를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해 남이가 나라를 평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꿀꺽 삼켜 왕이 되겠다는 뜻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유자광은 이 조작된 한 글자를 들고 왕의 불안을 보십시오, 자극합니다. 전하. 이놈이 나라를 얻겠다고 합니다. 저 젊은 놈이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오면 누가 막겠습니까? 글자 하나가 충신을 역적으로 왕을 살인자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종은 앞뒤 잴 것도 없이 남이를 잡아들여 거열형, 즉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전이된 공격성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자신을 무시하는 공신들에 대한 분노를 상대적으로 만만한 남이에게 터뜨린 것이죠. 하지만 이건 자충수였습니다. 남이와 구성군 같은 신공신은 늙은 구공신인 한 명의 신숙주 등을 견제할 유일한 사냥개들이었거든요. 그러한 호랑이를 잡으려면 사냥개가 필요한데 예종은 호랑이를 잡기도 전에 왕이 직접 자신의 사냥개가 거슬린다고 삶아 먹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왕 앞에는 입맛을 다시는 늙은 호랑이들 한명회와 신숙주만 남게 되었습니다.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즉위한 지 겨우 14개월째 되는 날, 전날까지 멀쩡하게 업무를 보던 왕이 아침에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칠록에는 족질, 즉 발의 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의학자들은 이를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으로 추정합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니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었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불과 사망 전날까지도 예종은 멀쩡히 업무를 받습니다. 칠록 어디에도 왕이 위독하다는 비상사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의문사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왕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승정원 앞마당에 모여있던 권력자들입니다.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최양. 당시 조선을 쥐락펴락하던 원로 대신 8명이었습니다. 보통 왕이 위독하면 비상소질이 되지만 이들은 사망 소식이 나오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굳게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병세가 깊어지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병세가 깊어지도록 방치했던 걸까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차고 넘치는 죽음. 분명한 건 예종의 심장이 멈추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왕의 침전 문 밖에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군가 오늘 아침에 디데이입니다 라고 문자라도 돌린 것처럼 내관이 울면서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라고 외치자 이들은 슬퍼하는 척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그 통곡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신숙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국가에 어른이 없으니 지금 당장 후사를 정해야 합니다. 지신이 식기도 전입니다. 보통은 3일장, 5일장을 치르며 충분히 애도하고 후사를 논의하는데 이들은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서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끌면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봐? 아니면 자신들이 세팅해 놓은 판이 깨질까봐? 이들의 행동은 집단 사고와 권력 카르텔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연은 한명회지만 연출과 감독은 바로 정여웅이었습니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그녀가 입을 다물면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죠. 그런데 왜 어머니인 정여웅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명의 냉정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을까요? 단순한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예종이 공신들을 너무 몰아붙인 탓에 자칫하면 제2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은 한명회라는 저 늙은 호랑이와 손을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강력한 신하인 한명회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사위인 자열상군을 왕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둔 한대가 겁니다. 자네 사위를 왕으로 줄 테니 자네가 내 손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게. 예, 대비마마 그리하옵죠. 이것은 왕실의 생존을 위한 할머니의 차가운 거래였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내세울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죠. 그렇게 시작된 운명의 주사위 놀이. 하지만 이 게임은 처음부터 승자가 정해진 사기 도박과 같았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을 한번 따져볼까요? 상식적으로 1순위는 예종의 친아들인 4살 제한대군입니다. 너무 어리다고요? 수렴 청정을 하면 됩니다. 단종도 12살에 즉위했고 역대 왕조에서 어린 왕은 흔했으니까요. 그럼 2순위는 누구일까요? 예종이 형이었던 의경세자의 큰아들 월산대군입니다. 당시 16살 똑똑하고 건강했습니다.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가장 적합한 인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낙점된 사람은 뜬금없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서열 3위 13살 자열상군 훗날의 성종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1위와 2위를 다 제치고 3위가 선택되었을까요? 조정 대신들이 내세운 명분은 이랬습니다. 제한대군은 너무 어리고 월산대군은 몸이 약하다. 재빨간 거짓말입니다. 월산대군은 세조를 따라 사냥을 다니며 발을 쏠 정도로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이라는 배경입니다. 월산대군의 장인은 힘없는 박중선이었지만 자열상군의 장인은 당대 최고 권력자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답이 딱 나오죠? 한명회의 사위가 왕이 되어야 한명회가 굳고, 즉 자신이 왕의 장인이 되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 결정적인 회의는 공식적인 어전회의가 아니라 사관도 출입하지 못하는 사정전 뒷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친숙주가 보는 눈이 많으니 뒤로 가시지요 라고 했고 정의왕후와 대신들이 우르르 뒷마당으로 가서 쑥덕거렸죠.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밀실 정치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자열상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부르러 가기도 전에 이미 대궐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이미 큐 사인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날 오후 4시 13살 소녀는 그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침에 삼촌이 죽고 점심에 내가 왕으로 결정되고 저녁 무렵 왕관을 쓴 겁니다. 성종의 즉위식, 그 화려한 예복 속에 감춰진 소년의 심장은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어린 성종은 천재였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아, 나는 왕이 아니라 할머니, 정의왕후와 장인어른 한명회가 세워놓은 인형이구나. 여기서 삼촌 애종처럼 뻣뻣하게 굴다간 나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그는 철저하게 가면을 씁니다. 착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 임금의 가면이죠. 성종은 매일 경연에 나가 공부하고 신하들의 잔소리를 다 들어주고 장인 한명회에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공신들이 저희에게 상을 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드려야죠 하며 퍼줬습니다. 이를 두고 맹자의 양치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와신상담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위니콧은 거짓 자기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부모나 환경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진짜 자아를 숨기고 가짜 자아를 연기하는 것이죠. 성종의 10대 시절은 철저한 거짓, 자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웃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저 늙은 늑대들의 이빨이 빠질 때까지. 그는 예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습니다.
칼은 함부로 뽑는 게 아니다. 상대가 방심할 때 등 뒤에서 꽂아야 한다. 이 어린 소년의 섬뜩한 인내심. 이게 바로 성종이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한명회를 들여다봅시다. 그는 칠삭둥이로 태어나 무시당했지만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고 4번이나 1등 공신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 권력은 마약과 같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 왕의 장인이 2번이나 되었습니다. 천하가 내 손안에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죠. 성종 2년 한명회는 좌리공신이라는 명단을 발표합니다. 임금의 등극을 도운 신하라는 뜻인데 1등 공신 명단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숙주, 한명회, 정현조, 권감. 놀랍게도 예종이 죽던 날 아침 승정원에 모여있던 그 8명의 멤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으니 보너스 내놔라라는 청구서였죠. 어린 성종은 이 굴욕적인 명단에 옥새를 찍으며 이렇게 경들의 말을 덕분에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경들의 덕분에 내가 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그게 살 길이었으니까요. 한명회는 노자의 도덕경을 즐겨 읽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노자와 정반대였습니다. 노자는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라 공수신퇴라고 했는데 한명회는 공을 이루었으면 쥐어잡고 더 먹어라였습니다. 그는 압구정에 화려한 정자를 짓고 매일 파티를 열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그의 심리는 전형적인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통제 욕구로 설명됩니다. 왕도 내 사위고 신하들도 내 부하야. 세상은 내가 설계한 대로 돌아가야 해. 성종이 즉위 초기에 얌전하게 굴자 한명회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사위야. 내 말을 잘 듣는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나라는 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한 양 같은 사위가 책상 아래에서 몰래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요. 권력에 취해 눈이 멀어버린 늙은 늑대. 그의 오만이 곧 그의 몰락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20살이 되던 해 철옹성 갔던 한명회의 권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왕비이자 한명회의 딸인 공여후가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와 성종을 단단히 묶어주던 가장 강력한 혈연의 고리가 끊어진 정치적 대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왕자가 있었다면 한명회는 왕의 외할아버지로서 권력을 유지했겠지만 그런 희망마저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때마침 할머니 정의왕후도 결단을 내립니다. 주상의 나이가 찼으니 이제 직접 정사를 돌보라. 7년간 성종을 눌러왔던 수렴청정의 막이 내린 것이죠. 하늘이 도운 걸까요? 머리 위를 짓누르던 거대한 할머니 정의왕후의 그늘이 거치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옆을 지키던 가장 강력한 장인 한명회의 힘마저 빠진 순간 드디어 성종에게 진짜 왕이 될 골든타임이 찾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홀로 서기를 할 시간. 성종은 예종처럼 칼을 들고 설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우아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말을 무기로 쓰는 새로운 세력, 자림을 등용한 것입니다. 김종직을 필두로 한 영남 살인파. 이들은 지방에서 공부만 하던 꼬장꼬장한 선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딱 하나 도덕적 명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성종은 이들을 사관원, 사원부 같은 언론 기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신호를 보냅니다. 물어라. 자림들은 신이 났습니다. 저 흥구 대신들, 배에 기름만 끼고 나라는 안 돌보는 썩은 놈들 하며 매일같이 상소를 올립니다. 결정타는 압구정 사건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중국 사신을 접대한다며 왕실 전용 천막용봉차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종은 예전 같으면 들이세요 했겠지만 이번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건 왕의 물건이다. 신하가 쓸 수 없다. 그러자 한명회가 그럼 압구정 정사를 헐어버리겠다며 홧김에 막말을 쏟아냈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살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한명회가 왕을 능멸했다. 한강이 한명회의 앞마당이냐. 성종은 중간에서 난처한 척 연기를 합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저 젊은 선비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제가 막아보려 해도 법도상 어쩔 수가 없네요. 조금만 자중하시지요. 이게 바로 성종의 차도살인입니다.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것. 내가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시스템과 여론을 이용해 거목을 말라 죽이는 고도의 정치 기술이었죠.
한명회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저 촌놈들이 감히.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며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천하의 한명회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늙은 늑대는 이빨이 다 빠진 채 사위의 겉으로만 공손한 문병을 받으며 쓸쓸히 퇴장합니다. 예종과 성종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공신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 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예종은 불이었습니다. 뜨겁게 타올라 모든 걸 태워버리려 했지만 그 불길에 자신마저 타버렸습니다. 너무 급했고 너무 솔직했습니다. 반면에 성종은 물이었습니다. 바위였던 공신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물은 바위를 뚫었습니다. 역사는 성종을 승리자로 기록합니다. 성종 이룰 성자를 써서 모든 문물을 완성했다고 칭송하죠. 하지만 과연 완벽한 승리였을까요? 성종이 키운 살림 세력은 나중에 또 다른 기득권이 되어 당파 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성종이 한명회를 견제하기 위해 이용했던 아내 패비윤 씨 문제는 훗날 연산군이라는 괴물을 낳는 비극의 씨앗이 되죠. 성종은 겉으로는 유교적 모범 군주였지만 내면에는 억눌린 욕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요수님금 흉내를 내고 밤에는 여자와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의 이중적인 삶은 아들 연산군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위선자야. 연산군의 광기는 어쩌면 아버지 성종의 억압된 그림자가 폭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14개월 만에 꺾인 예종의 날카로운 직선과 25년을 돌아간 성종의 유연한 국선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 예종은 옳았지만 졌고 성종은 비겁했지만 이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가 승리한다고 배우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된다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영웅원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용을 무찌르고 공주를 구하는 영웅의 서사 말이죠. 20살 예종의 가슴 속에는 이 영웅원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왕이다. 나는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 썩은 나라를 구하겠다. 그의 패기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영웅 신화의 첫 번째 규칙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웅은 전설이 될지언정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니까요. 반면 성종은 철저하게 영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영웅이 아닌 척 연기했습니다. 그는 13살의 나이에 방어 기제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는 억압과 승화를 선택했습니다. 장인 한명회가 거들먹거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겠지만 그는 그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밤마다 책을 읽고 화를 쏘며 승화시켰습니다. 이 채는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고 했죠. 성종은 한명회라는 거대한 시면을 매일 마주보면서도 그 어둠에 먹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최고봉인 주역 건교에는 잠용무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에 잠긴 용은 쓰지 않는다. 즉, 아직 힘이 부족할 때는 물속 깊이 숨어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종은 이 잠룡의 시간을 무려 7년이나 견뎌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킹메이커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굴욕적인 공신 명단에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물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비구름을 타고 승천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겹쳐보게 됩니다. 여의도 1번지 금배지를 단 높으신 분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종입니까? 성종입니까? 아니면 예종의 가면을 쓴 한명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권력을 잡으면 한명회처럼 자기 사람들 챙기기에 바쁘고 압구정 정자처럼 화려한 특권 속에 파묻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며 훈장질하던 늙은 늑대 한명회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명회가 성종을 왕으로 만들고 덕분에 왕이 되셨소 라고 생생했듯이 국민의 표로 당선되고는 내가 잘나서 됐다고 착각하는 모습들. 역사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름 돋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종이 한명회를 무너뜨린 건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과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치 시스템을 완성해 왕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권력자가 아닌 시스템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의도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공정해야 할 법의 저울을 쥔 사법부마저 흔들려고 합니다. 청종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법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법은 권력자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핑계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법치가 아니라 법을 가장한 폭력일 뿐입니다. 청종이 한 명의 사적인 권력을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어했듯이 현대 정치 또한 법을 사유하려는 욕망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정치가 성종에게서 배워야 할 진정한 유능제강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꽉 막힌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매일 갈등합니다. 예종처럼 사표를 던지고 들이받을 것인가, 성종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을 쓸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종의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성종의 인내도 필요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굽혔다고 해서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청종이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결국 자신의 시대를 열었듯이 여러분의 잠룡무룡의 시간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마음속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분노하되 폭발하지 않고 굽히되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탄성을 가지십시오. 예종의 뜨거운 심장과 성종의 차가운 머리를 동시에 품고 이 혼란한 시대를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시인 밀턴의 시 구절을 전하며 마칠까 합니다. 서서 기다리는 자 또한 봉사하는 것이다. They also serve who only stand and wait. 지금 당장 빛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행간에는 수많은 패배와 인내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넘어 그들의 마음을 읽는 시간, 조선왕 조심록. 오늘 예종과 성종 그리고 한명회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 유나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역사의 비밀을 품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미친 역사